안녕하십니까? 학교전담 경찰관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꼭 들어야 할 자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잘못을 반성하게 해 모두가 건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찰관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관서에서 만나는 소년범들과 비행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도 관리하기도 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자녀 걱정 한 가지는 내려놓으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평소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요? 아이의 선택에 맡기고 아이가 뭘 하든지 풀어놓으시는 방목형 부모인가요? 아이가 훗날엔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으며 아이에게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카리스마형 부모인가요? 아직은 미숙한 아이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아이가 그 길을 잘 걸어 나가길 바라는 길잡이형 부모인가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소통하며 아이와 함께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소통형 부모인가요? 부모님들마다 추구하시는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사례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룸바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에릭과 딜런은 직접 만든 폭탄과 총기를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두 가해자 중 딜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딜런의 엄마는 아주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텔레비전 시청과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을 제안하고 아이들이 볼 영화를 골라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안아주며 아이들을 재웠죠. 이렇게 평범하게 키운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딜런의 엄마는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 1명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일기를 적었습니다. 딜런의 엄마는 콜룸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딜런의 엄마가 받을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딜런은 14명을 죽였으니까요. 자신을 포함해서요. 언론에서는 연일 딜런이 어떤 아이인지, 딜런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딜런의 엄마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3,600여 통이 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딜런의 엄마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두 아이가 폭탄을 들고 총기를 챙겨서 학교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까지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모를 수 있었을까? 였습니다. 딜런의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딜런은 차분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도 잘 사귀는 아이였죠. 완벽에 집착해 딱 맞는 블록이 없으면 다른 블록을 대신 쓰도록 설득해야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딜런은 그저 키우기 쉬운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딜런의 엄마는 고민에 매일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딜런 엄마의 삶도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올랐죠. 아 맞아, 딜런은 총을 사고 싶어 했어. 방에서 총기 관련 잡지를 읽고 있었어. 아 맞아, 딜런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나가기 싫을 때는 이번 주말엔 숙제해야 해서 안 돼 라고 직접 이야기했지만 에릭을 거절할 때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었어. 그때 나는 딜런에게 그냥 싫다고 하면 안 돼 라고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 아 맞아, 딜런이 조금씩 학교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 친구의 사물함도 긁어놓고. 부모님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큰 재해가 한번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작은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이죠. 딜런도 에릭과 지하실에서 폭탄과 총기를 준비하고 사고 당일 새벽 집을 나서기 전까지 29번의 작은 사고를 내고 300번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딜런이 자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누군가가 29번의 경미한 사건들을 알아차렸다면, 300번의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요? 12명의 학생, 1명의 교사, 그리고 딜런 자신, 이 모두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 엄마, 학교 형들이 돈 갖고 오래. 아빠, 나 어제 원식이한테 또 맞았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왔니? 저기, 그래, 학원 가야지. 일어나. 나 아파. 학교 안 갈래. 네가 또 꾀병이야? 이거 웬 상처야? 그게 어디 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쩌면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 폭력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딜런 엄마도 깊이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29번의 경미한 사건들과 300번의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깊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왜 괴로운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이중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중 단어 속에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섬세함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내는 고통의 신호, 학교 폭력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소통형 부모입니다. 오늘 집에서 우리 아이 소통 일지를 적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일지를 적어보세요. 그 일지를 적다 보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괴롭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학교폭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폭력입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는 물론 우리 아이를 강제로 감금하거나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요즘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단체 카톡방에서 한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름만 쏙 빼고 누구나 그 친구의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저격글을 게시하기도 하죠.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사이버상의 예절 지도를 다 해주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친구가 수치스러워할 만한 소문을 내는 것도 그 얘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범죄가 된다는 것을 꼭 지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폭력입니다. 친구의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 저장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요즘에는 SNS상에 성희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SNS상으로 말과 글을 전송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모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어플인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주변의 성범죄자를 검색해 보시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한 일에 대비하기도 하시죠. 성범죄자 알림이를 이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확인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님들이 확인한 사실을 지인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말해주세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극악한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처럼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여기는 범죄에도 내려질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평소에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뺏고 갚지 않거나 여럿이서 한 친구를 따돌리는 것, 이것도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생각보다 다양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일상 속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평소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이 지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해 소가리를 하고 있다면 집에서의 행동도 조금씩 변할 텐데요. 과연 피해 학생은 집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만약 우리 아이의 행동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알아차린 작은 신호 하나가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소통 일지를 통해 아이의 피해 상황을 알아차리신 부모님. 하지만 이때 부모님들이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탓하기, 힘든 내색 등 절망적 표현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아이의 힘듦에 공감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지지해 주세요.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며 강한 신뢰감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 다음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신 이후에는 증거를 확보하셔야겠죠.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 저장, 녹음하기, 진단서 발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는 학교 관계자와 의논하시거나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신고전화 117에 전화해 해결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주의해 주셔야 할 것,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관련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쌍방 폭행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부모님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가해 측의 적대감을 유발하면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침착하게 대처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화합해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가 혹시 가해자는 아닐까요? 우리 아이 소통 일지를 적다 보니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 징후를 보인다면요? 우리 아이도 언제든 학교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징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지고 외출하는 이유를 둘러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면, 친구한테 받았다며 못 보는 물건들이 생기거나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다면요. 용돈이 더 필요하다며 점점 더 큰 용돈을 요구한다면요. 특히 손이나 팔에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가해 징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아이를 꾸짖으시면 아이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내 아이의 잘못과 아이가 잘못한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지적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주 가끔 몇몇 부모님들은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 학생이 그럴만 했으니까 그랬다며 피해 학생에게 원인을 찾고 우리 애는 착해서 그럴 리가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지어는 내 자식 아니라고 알아서 하라며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지요. 우리 아이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117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학교와 경찰서,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조사를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의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 학생 측의 용서로 상호 화해가 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특별교육,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처벌, 선도 대상을 구분합니다. 처벌 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원으로 송치되고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선도 대상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 사건이 소년법원에 송치되면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고 후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와의 소통과 세심한 관찰을 통한 예방입니다. 자, 이제 딜런의 어머니가 후회하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후회하실 모습을 보느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과 세심한 관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When I look back on all that had happened, I could see that my son's spiral into dysfunction probably occurred over a period of about 2 years. Plenty of time to get him help. If only someone had known that he needed help and known what to do. Every time someone asks me, how could you not have known? It feels like a punch in the gut. It carries accusation and taps into my feelings of guilt that no matter how much therapy I've had, I will never fully eradicate. I know that I will live with this tragedy, with these multiple tragedies, for the rest of my life. I know that in the minds of many, what I lost can't compare to what the other families lost. I know my struggle doesn't make theirs any easier. I know there are even some who think
I don't have the right to any pain, but only to a life of permanent penance. In the end, what I know comes down to this. The tragic fact is that even the most vigilant and responsible of us may not be able to help. But for love's sake, we must never stop trying to know the unknowable. Thank you. 딜런의 엄마는 2년에 걸친 딜런의 범행 계획을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왜 몰랐냐고 물을 때마다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명치를 세게 맞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상처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13명을 죽이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학부모님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그럴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교하는 대신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도 아이에게 내 얘기만 하는 대신 함께 가만히 앉아서 내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섣불리 달래는 대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아이의 진실에 다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부모님들,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물건들은 카지노에서 손님들의 돈을 따기 위해서 없앤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은 아주 흔한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울,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울, 창문, 시계와 같이 아이 주변에 머무르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칭찬 한마디 어떨까요? 오늘 한 칭찬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본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머님, 아버님께서 밤낮 없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싶은 학교전담 경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